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중앙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영선, 진영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직 관료와 학자들이 두루 입각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능력보다 코드가 중시된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조직적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클럽과 지역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울산의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지내던 환자들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원생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오후 5시 YTN24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영선, 진영 2명이 입각했고 주로 관료와 학자 출신이 중용됐습니다. 첫 소식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입각하는 현역 의원은 2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민주당 4선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역시 4선인 박영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입각을 위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의원은 당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엔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가 내정됐습니다. 학계 출신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북정책의 수장인 통일부 장관 후보에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명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장관 숫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은혜, 강경화, 진선미 장관, 장관급 인사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들어오며 여성 장관은 5명, 비율은 26%를 유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여성 장관 30%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7개 부처에 이르는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첫 조각 이후 최대 폭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안으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새 진용 꾸리기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이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총선에서 선거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는 것 같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 정책 실행 능력이 우선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특히 지금은 남북과 북미 관계를 선순환시키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해야 하는 시기라며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전혀 딴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진영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노림수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통일부 장관에 북한 퍼주기에 매몰된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을 내정한 것은
한미 동맹을 엇나가겠다는 사인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한미가 엇나가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내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결국 한미 간의 결별의 수순으로 가는 그런 장관 개각이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진영 의원의 입각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관장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내정된 것은 선거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현역 의원 출신이죠. 민주당 박영선 진영 의원은 소감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개각 공식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던 만큼 박영선 의원실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발표 직후 간단한 입장문과 회견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대 청년과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진영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 의원은 어깨가 매우 무겁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과제인 자치 분권과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잇따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달여 만에 문을 연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절박한 요청을 끝내 거절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고위원회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안 지키고 있으며 어떤 협상도 성의를 가지고 임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구태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 마음대로 하는 이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6개월 동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명 가운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직 판사는 모두 6명입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임성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등입니다. 이미 현직을 떠났거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법관들은 제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 6명에게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달 동안
일부 법관들은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머물도록 지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자신의 재판을 심리할 판사들과 같은 건물에 근무할 경우 언제든 마주치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사법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기 발령이나 다름없는 조치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볼 때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다른 재판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위를 통보받은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는 재판에 넘겨진 법관들뿐만 아니라 비위 사실이 통보된 나머지 50여 명을 모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 투자업체가 매주 3%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에 1,200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사업 설명회에는 유명 연예인을 부르고 대표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인물로 뽑혔다고 하니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한 대형 행사장입니다. 5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매주 3%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속한 모두아 크라우드 사업 설명회에 각지의 투자자가 모인 겁니다. 유명 연예인의 축사에 앞으로보다 지속적인 확실한 암호화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서 수많은 투자분들 꿈을 이루죠. 공중파 서바이벌 프로그램 입상자가 속한 유명 걸그룹의 공연, 팝 바이올리니스트와 소프라노 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K스타 오디션이라는 이름의 자체 서바이벌도 진행했습니다. 각지에서 최소 5차례 이상 이루어졌는데 유명 가수와 아이돌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선 사갖고 VIP 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공연도 보고 왔다 하고 이런 말 다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는 돈에 아파트 담보에 모든 보험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퇴치받아가지고 얻는 거예요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잠적한 대표는 지난해 말 한 민간단체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실적은 투자자 모집에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위원장이나 단장들이 소개해줘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인격이나 어떤 그런 걸 믿고 저희가 드리는 거죠.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 비대위 측도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수익률 20%를 보장하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P2P 대출업체 대표 33살 주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주 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개인 간 온라인 금융거래인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6,8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6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사업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1,0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임동표 MBG그룹 회장 등 7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 등은 최근 4년 동안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등의 사업으로 주식이 상장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1,2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다단계 영업법인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임 회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고 광산개발 허가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등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클럽과 지역 경찰관 사이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마약 의혹, 성범죄 연루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탈세 정황입니까? 네, 마약과 성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클럽 버닝썬에 또 다른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1년간의 버닝썬 회계 기록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해왔습니다.
당시 초점은 클럽 자금이 지역 경찰관들에게 흘러갔는지, 그러니까 유착 의혹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서에 클럽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클럽 직원들이 거액의 술값을 개인 계좌로 받아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출 기록을 조작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 술값보다 낮은 가격이 매겨진 위장용 메뉴판을 갖추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버닝썬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아직 탈세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관련 정황을 포함해 클럽 측의 세금 신고 기록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 수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클럽과 경찰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 이모 씨의 자택 인근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클럽과 경찰 사이에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이 씨의 자택을 찾은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역삼 지구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당시 강 씨가 앞으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 씨를 찾았을 가능성에 주목해 관련 정황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강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둘 사이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두 사람이 접촉한 증거가 나오며 클럽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을 증명할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월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다음 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이 배부됐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대강당. 전두환 씨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자리는 65석뿐인데 80명이 오는 바람에 추첨해야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주범이 드디어 이제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5.18을 직접 겪은 노인부터 학생까지 재판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 시민 앞에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랑 지금도 많이 상처받는 분들에게는 정말 사죄를 해서 어느 정도 위로라도 받는 것이 이번 재판의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과 경찰은 전 씨 출석에 대비해 동선과 안전 대책 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씨가 법정에 나오는 건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0달 만입니다. 5월 단체들도 전 씨가 반성하고 참여해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과 망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도 전두환을 재판장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각성을 하게 하는 또는 왜곡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반 광주로 내려올 전 씨가 법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 넘어지면 바닥을 구르면서 싸울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화면 보시죠. 조국 수석 아직 소환 전인데 수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 있으면 서서 싸울 것이고 넘어지면 바닥을 구르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촬영한 지난 2일과 6일의 위성사진입니다. 나흘 만에 크레인은 치워졌고 엔진 시험대를 지지하는 구조물 재건도 진척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이처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시험대 복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도 같은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엔진 시험대와 궤도식 이동 구조물 등의 변화를 근거로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뒤 서서히 해체해온 동창리 발사장을 다시 복원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se were deliberate efforts by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inconclusive results of the Hanoi summit to send a message to President Trump and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째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 협상 장기전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은 동창리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We remain ready to engage North Korea in a constructive negotiation. 전문가들도 북한의 대미 압박으로 보면서도 도발의 재개나 협상을 깨려는 신호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북미가 서로의 압박을 강화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비핵화 협상 재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분명히 북한 내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성 발사도 핵미사일 실험 유예 위배냐는 질문에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북한이 한 약속에 어긋나는 것일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서는 인프라의 일부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파란 하늘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거리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고요. 부쩍 따스해진 날에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서울 상공은 푸른 하늘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상쾌한 공기에 출근길 직장인들도 갑갑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요즘에 너무 미세먼지가 많아서 피부에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화창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여파에 한동안 거치대에 멈춰만 있었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자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좀 안 하고 있다가 미세먼지 없어져가지고 좀 따릉이도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수치는 37 마이크로그램. 지난 5일 역대 최악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한 145 마이크로그램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낮부터 길거리엔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여태 못 나왔는데 오늘 날이 좋으니까 얼른 나왔죠. 집사람하고 둘이 저기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공습으로 썰렁했던 명동거리도 다시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동안 사무실 안에서 점심을 배달 주문했던 인근 직장인들은 모처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손님 발걸음이 그리웠던 상인들도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 출근길에 맑은 거 보니까 손님이 많을 것 같았는데 요 며칠 사이보다 오늘 배 이상 손님이 많아서 바빴습니다. 서울시는 일주일째 이어졌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서울부터 해소돼서 주말까지 현재보다는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봄철 내내 언제든지 다시 고농도 상태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에 따스한 봄 기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하기 위한 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호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대우조선 지분 인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현대중공업은 국내 대표 수출 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며 인수 뒤에도 대우조선의 자율적 책임 경영 체제가 유지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를 향해서는 고용 안정을 약속한다며 대외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처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18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18주 동안 떨어진 이후 6년여 만에 최장기 하락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과 종로를 뺀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전셋값은 0.05% 떨어져 지난주보다는 낙폭이 다소 둔화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찾아낸 묘수는 기존 택시 서비스의 ICT 기술을 접목하는 한국형 우버 방식이죠.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풀 허용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극적인 대타협의 묘수로 찾아낸 건 바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입니다. 플랫폼 택시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IT 기술을 택시 호출과 결제 등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붐을 이끈 우버의 경우 스마트폰 앱 하나로 사용자와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우버의 방식을 택시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버가 승용차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라면 플랫폼 택시는 남는 택시의 우버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는 모델입니다. 이른바 카풀 택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도입되면 공항 이동 서비스나 통학 전용 서비스, 몸이 불편한 노인들 병원 이동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단순한 현재 택시 산업의 영역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택시라는 현재 중형 택시, 모범 택시 이런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자유도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2차례 4시간 허용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차량 공유업체와 택시업계 사이의 소송 등 마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국내에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막혀 철수했던 우버를 포함해 대규모 해외 업체들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 몰려올 경우 카풀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 택시를 활용한 카풀 서비스가 현재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관악구 봉천동 해스라 유치원을 첫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고 59억 9천만 원을 들여 구암유치원으로 이름을 바꿔 개원했습니다. 서울 구암유치원은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뒤 신입생 71명 등 105명을 원화로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 권리 신장을 외치는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을 위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모든 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한 사회는 남녀 구별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면서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 SNS에 올린 글에서 차별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용기 있는 여성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의 양로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지내던 환자들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원생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것은 0시 10분쯤. 울산 울주군의 양로원 2층에서 77살 A씨가 함께 지내는 4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 난동을 부린 A씨는 2층 좁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흉기에 변을 당한 4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르신이 목을 잡고 와서 불러가지고 지원시키고 112 신고하고. 지난 2006년 양로원에 들어온 A씨는 우울증과 치매 증상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과 약간의 그전부터 이런 다툼은 있었다. 그에 대해서 서로 실강해하는 정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양로원에서는 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늘 아침 충남 천안시 두정동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건널목 중간 교통섬으로 돌진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자전거에 매단 수레를 끌고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피하려고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57살 A씨가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와 80대 노인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승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상대방의 커피에 마약을 몰래 타고 사기 도박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과 필로폰 판매업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부산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필로폰을 탄 커피를 B씨가 마시게 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내기 도박 판돈을 올리는 방법으로 5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올 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죠. 그런데 되레 수수료가 올라간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위탁 점주들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 소득은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기에 빠듯한 처지입니다. 당연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지서를 받곤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의 2.15%에서 2.3%로 오히려 인상된 겁니다. 김 씨의 연매출은 7억 원 정도. 정부 대책대로라면 1.4%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연매출이 30억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1.6%로 낮춰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 씨가 가맹점주가 아닌 위탁 점주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개점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와 달리 위탁 점주는 개점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냅니다. 말 그대로 점포를 위탁 관리하는 차원이어서 각 점포의 매출은
본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이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맹점주는 이제 평균 0.8% 정도 카드 수수료가 이제 인하가 되는데 한 20-30만 원 정도 점포당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탁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이 돼서 소득의 격차가 사실은 더 크게 벌어지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에서 김 씨 같은 위탁 점주의 비율은 35% 정도로 전국적으로 10,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숫자 단위로 해가지고 매출액이 산정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법인 밑에 기관이 몇 개나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하다 보면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로페이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50만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 결과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는 16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의 세액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의 15%가 잠복 결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으로 우리나라는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2017년에 결핵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집단시설 종사자의 15%가 잠복 결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산후시설 종사자는 34%, 교정시설 재소자는 3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28%가 잠복 결핵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잠복 결핵은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핵 발생 위험이 7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잠복 결핵 감염자 가운데 치료를 시작한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같은 데나 집단 내에서 결핵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에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잠복 결핵은 몸 안에 균이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경우로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복 결핵 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후 4주에 BCG 접종을 맞으면 소아 중증 결핵을 예방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뒤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 치료받아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치즈치킨을 반마리만 먹어도 하루 기준량만큼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맹점 수 상위 6개 상표의 치킨을 조사해보니 치킨 반마리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1,590mg으로 하루 기준치의 80%나 됐습니다. 특히 치즈치킨은 하루 기준치의 94%나 됐습니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양념치킨은 3년 전보다 더 달고 더 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K리그 소식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이 시즌 첫 승에 또 지난 시즌 2위 경남이 2연승에 도전합니다.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즌 개막전에서 대구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수원 원정에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최근 수원과의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한 만큼 첫 승 달성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 베이징 고안에 3대1로 승리하며 팀 분위기도 좋습니다. 수원은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젊은 선수들을 대거 선발진에 포함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함께 리그 경기까지 소화해야 하는 전북을 맞아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반격을 노릴 경우 경기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새 전용구장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갖는 대구도 이번 시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스리그 데뷔 경기에서 호주 멜버른을 3대1로 격파하며 만만치 않은 조직력을 과시했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제주를 상대로 시원한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K리그 1 승격 첫해 2위 반란을 일으킨 경남은 개막전 승리로 또다시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이번 주말 원정에서 2연승을 노리는데 상대는 열성적인 응원단이 있는 인천입니다. 이 밖에 울산과 서울, 상주도 각각 강원과 성남, 포항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주말 전국을 덮친 최악의 미세먼지에도 구름 관중이 몰린 K리그. 각 팀의 선전 속 비교적 맑은 날씨까지 예고돼 2라운드에서 팬들의 함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디나모 키예프와의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첼시는 전반 17분 로드리게스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윌리안과 오도이가 잇따라 골망을 가르며 키예프를 3대0으로 누르고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반면 첼시의 런던 라이벌 아스널은 프랑스 스타드 렌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3으로 지며 8강 진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강인을 출전 명단에서 뺀 발렌시아는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세계 선수권까지 스켈레톤 그랜드슬램에 도전하는 아이언맨 윤성빈이 세계 선수권 대회 첫날 경기를 6위로 마쳤습니다.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첫날 1, 2차 시기 합계 1분 44초 83을 기록했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6위 기록으로 선두인 라트비아 두쿠르스의 0.77초, 2위 러시아의 트레구보프의 0.37초 뒤졌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 김건우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에 대해 출전 정지 1개월, 김예진의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각각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습니다. 코스피가 엿새 연속 하락하면서 213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1.31% 급락한 2137.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2,900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300억 원과 1,800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악화했고 중국 증시의 급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0.12% 내린 735.97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7.2원 급등한 1달러에 1,136.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파리바게트가 10일부터 73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올립니다. 73개 품목은 전체 취급 제품 가운데 8.8%로 정통 우유 식빵이 2,4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르고 단팥빵은 1,300원에서 1,400원이 됩니다. CJ의 화장품 편집 매장인 올리브영은 올해 첫 대규모 할인 행사의 중간 매출을 집계한 결과 1년 전 행사 때보다 각종 세정제 등 안티더스트 제품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안제와 각종 세정제 매출이 두 자릿수로 빠르게 올랐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매출은 무려 43배나 증가했습니다.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무는 생활용품 판매와 물류직으로 본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10개 매장의 생활용품관에서 물류 관리와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협력업체를 격려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한
협력업체 컨벤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30여 개 협력사 임직원과 르노, 삼성 임원 등이 대거 참석해 지난해 경영 성과와 올해 경영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모처럼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구름 많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3도, 광주는 17도까지 올라 3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또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에는 오전 한때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지방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봄비치고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청주는 0도, 대구는 2도, 부산은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 청주는 15도, 대구와 광주는 17도, 대전과 부산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바람은 일요일 밤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방은 월요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24 마칩니다. 고맙습니다.